미국인들이 생라면의 맛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코스 하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도 아니고 비싼 한정식도 아닙니다.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 봉지를 고르고 그 자리에서 봉지째 부숴 먹어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걸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요? 그런데 한번 맛본 뒤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이거 과자보다 맛있는데요? 도대체 생라면 한 봉지가 뭐길래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꼭 해봐야 하는 편의점 코스처럼 따라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라면 봉지가 과자처럼 부서지는 소리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교실 뒤에서 간식을 쏟은 줄 알았어요. 오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이었고 복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어온 건 익숙한 과자 봉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삭하게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쿠키가 부스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죠. 손바닥으로 무언가를 꾹꾹 눌러 부수는 퍼드득, 퍼드득 하는 낯선 소리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교실 뒷자리 책상 3개가 벌써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 3, 4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 한국 라면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봉지째 면을 눌러 잘게 부수고 다른 아이는 봉지 귀퉁이를 아주 익숙하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부서진 면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더군요. 끓는 물도 냄비도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냥 봉지를 열고 과자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라면은 끓여 먹는 음식이잖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라면은 그랬습니다. 물을 올리고 면을 넣고 수프를 풀고 김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음식. 그런데 제 학생들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면을 바삭바삭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 앞에서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먹는 거니? 학생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과자보다 맛있어요. 그 말에 교실 뒤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10대들이라면 이상한 걸 유행처럼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매운 사탕을 견디는 놀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샌드위치, 학교 앞에서만 잠깐 도는 간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그런 종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질 작은 유행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장면이 계속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쓰레기통을 확인하면 과자 봉지 사이에 한국 라면 봉지가 한두 개씩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지는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과자 봉지보다 라면 봉지가 더 많았습니다. 사물함 옆 바닥에도 책상 서랍 틈에도 복도 선반 위에도 아직 뜯지 않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특별한 음식처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감자칩 한 봉지 꺼내듯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그런 반복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뭘 먹는지,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점심을 거르지는 않는지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 걱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간식이었던 겁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제 딸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교류학습에 함께 가는 학생들 중 한 명이었고 집에서는 제 딸이지만 학교에서는 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더니 그 안에서 같은 한국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끓이려고? 에밀리는 대답 대신 봉지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퍼드드. 며칠 동안 교실에서 듣던 그 소리가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다시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는 건 그냥 유행이라고 넘길 수 있었는데 제 딸까지 같은 방식으로 먹는 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에밀리는 봉지 귀퉁이를 뜯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과자보다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아이들 입맛에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식일 뿐이다. 라면은 제대로 끓여 먹어야 하고 여행 중에는 더더욱 끼니를 장난처럼 넘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며칠 뒤면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일은 작은 습관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준비 안내문을 만들던 날, 저는 안전수칙과 일정표 사이에 항목 하나를 새로 적었습니다.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 것. 그 문장을 쓰면서도 저는 제가 아주 당연한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까지 가서 라면 봉지를 과자처럼 부숴 먹으며 끼니를 때우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안내문을 출력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던 날, 에밀리가 그 항목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딸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장난이라고 여긴 그 라면 봉지 하나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제 발걸음을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세우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시간은 저녁 6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미 12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그래도 제법 활기찼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1시간 반. 체크인하고 짐 풀고 씻기면 밤 10시. 그러면 딱 맞게 잘 수 있다. 제 머릿속 일정표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하다고 투덜대면 물 한 병 사주고 숙소에서 간단히 간식만 먹인 뒤 방으로 올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버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간판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도로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반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조금 커졌어요. 처음 보는 도시였지만 어수선하다는 느낌보다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아이들도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진짜 한국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학생들을 로비 한쪽에 모아 세웠습니다. 방 배정하고 짐 올리고 씻고 10시엔 방에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공지한 순서였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끄덕임이 얼마나 짧게 유효한지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밤에 학생들은 피곤한 것보다 들뜬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로비에서 짐을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 아이들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숙소 바로 옆 유리벽 안으로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이 있었어요. 간판 아래는 늦은 시간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 흰 불빛과 따뜻한 김 같은 공기가 잠깐씩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학생 몇이 슬금슬금 걸음을 늦추더니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딱 10분만요. 씻기 전에 뭐 좀 사면 안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내식도 먹었고 숙소에 도착하면 간단한 간식이 준비돼 있다고 안내받은 터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일정표에는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보니 딱히 막을 명분도 없었어요. 낯선 나라 첫날 밤에 숙소 옆하게 잠깐 들어가 보는 정도라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0시 전에는 무조건 돌아온다. 그리고 간식으로 저녁 대신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미국에서 적어온 그 항목을 떠올렸습니다.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 것.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자 코너를 지나쳤어요. 감자칩도, 쿠키도, 초콜릿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입구 쪽 과자 진열대를 정말 눈으로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쪽 라면 진열대 앞에서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컵라면과 봉지면이 줄줄이 꽂혀 있는 그 앞에서요. 높이별로, 맛별로, 크기별로 정리된 라면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국 교실 쓰레기통에 쌓이던 것과 같은 봉지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소리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을 아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 학생은 컵라면을 들었다 놨다 했고 다른 학생은 봉지라면 2개를 비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매울 것 같아 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한국 학생들이 고르는 쪽을 슬쩍 따라 골랐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봉지 하나를 들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딸은 미국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진짜 과자보다 라면이 먼저예요. 미국 교실에서 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피식 웃었죠.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편의점 입구에서 한국 학생들도 저희 아이들 옆에 서서 똑같이 라면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컵라면과 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여행 중의 별미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 한 병 사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끓이지 않은 라면 봉지를 부숴 먹는 건 10대들의 이상한 유행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는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같은 진열대 앞에서 같은 표정으로 라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준비표의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 것. 맞는 말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직 모르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봉지가 왜 과자 코너보다 먼저인지, 왜 아이들이 숙소 첫날 밤에 물도 과자도 아닌 라면 앞으로 가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교실에서 들었던 퍼드득 소리가 이제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그 소리는 어느새 이 도시의 밝은 불빛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 앞에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 라면이면 제대로 끓여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라면은 원래 끓여 먹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라면을 먼저 고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라면 수프 냄새가 아주 옅게 섞여 나왔습니다. 강한 냄새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막 뜨거운 물을 부은 뒤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계산대 옆 코너였습니다. 정수기처럼 생긴 기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학생 하나가 컵라면 뚜껑을 반쯤 뜯어 그 앞에 서더니 손잡이를 눌러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컵 안으로 떨어지는 동안 아이는 뒤를 돌아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까지 넣으면 되는 거 맞지? 옆에 있던 한국 학생 하나가 손가락으로 컵 안쪽 표시선을 가리켜줬습니다. 말이 길게 오간 것도 아니었어요. 손짓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동선은 더 신기했습니다. 아이는 뚜껑을 도로 접고 옆에 놓인 나무젓가락 하나를 집어들고 편의점 안쪽 작은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뜨거운 물, 젓가락, 테이블. 그게 다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안내판을 들고 설명해주지 않아도 처음 온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위치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은 냉장 진열대 앞에서 삼각형 모양의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에게 물었더니 삼각김밥이라고 했어요. 포장지 당기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옆 친구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먼저 당기고 양쪽을 빼면 돼. 아이는 그 설명을 듣고 금방 포장을 벗겼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학생은 긴 롤 형태의 김밥을 집었습니다. 접시도 필요 없고 포크도 필요 없고 손에 들고 먹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역시 생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먹지 않고 옆 친구 셋이랑 봉지를 가운데 두고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손으로 막 흘리며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순 면을 조심스럽게 짚고 봉지를 접어 테이블 한가운데 두고 다 먹은 포장지는 한쪽에 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 교실의 쓰레기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봉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봉지 앞뒤의 과정이 보였습니다. 고르고, 뜯고, 나누고, 먹고, 정리하는 흐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편의점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전자레인지가 한 대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시락 용기를 꺼내 데우고 있었어요. 수저꽂이 옆에는 물티슈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 냅킨이 꽂혀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캔과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분리수거 공간이 있었고 컵라면 국물을 비우는 곳도 따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라면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난 뒤까지 생각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편의점은 계산하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편의점에 들어가면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 값 내고 봉투 들고 차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밤늦게 오래 앉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물을 붓고 뚜껑을 덮고 옆에 앉고 김밥을 뜯고 먹고 난 포장지를 따로 모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고 익숙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근처에서 직원의 표정도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데도 누구 하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라고 만들어진 자리처럼 보였어요. 그것도 제겐 낯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먹으면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 행동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숙소에서 준비해뒀다는 간식 이야기를 꺼내려다 그만뒀습니다. 올라가서 씻으라는 말도 어차피 아직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말도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긴 비행 뒤 낯선 도시에서 아이들은 큰 식당보다 이 작은 편의점에서 먼저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라면 먹는 것 말고도 이 아이들이 밤사이 뭔가 필요해질 때 여기로 먼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한 병, 따뜻한 음료, 휴지, 밴드, 충전 케이블, 비가 오면 우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인솔 교사로서 미리 챙겨온 가방이 있었습니다. 비상약도 넣었고 학생 명단도 넣었고 혹시 몰라 여분의 물티슈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게가 제 가방보다 더 많은 상황을 조용히 받아줄 수 있다면 제가 세운 계획 자체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 기계 옆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컵을 먹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학생들이 앉을 자리가 있고 먹을 것과 정리할 곳이 같은 동선 안에 있는 공간. 그걸 보자 마음 한쪽이 불안한 것도 같고 동시에 이상하게 놓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유리문 밖 보도 위로 빗물이 사선으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자동문 앞에서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컵라면 뚜껑을 들고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손에 든 봉지와 가방을 품 안으로 끌어안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시계를 봤습니다. 숙소까지는 걸어서 몇 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학생을 데리고 비를 맞히며 뛰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한국 첫날 밤부터 감기 걸린 학생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저는 로비에 맡겨둔 제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비상약도 있고 여분 물티슈도 있고 작은 반창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방이 지금 제 손에 없다는 거였죠. 순간적으로는 근처 약국부터 찾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이 어디 있는지 학생들을 비 속에 세워둔 채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색을 하려 해도 학생들 휴대전화 배터리부터 꺼져가고 있었으니 그 작은 반창고 하나가 갑자기 큰 숙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학생 하나가 휴대전화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배터리가 1%예요. 방번호 사진도 여기 있는데요. 그 말에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낯선 나라 첫날 밤, 숙소 방 배정표를 휴대전화에 넣어둔 아이의 배터리가 꺼진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 에밀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발 뒤꿈치가 좀 아파요. 딸은 새 운동화 뒤축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빨갛게 쓸려 있었습니다. 피가 많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걸으면 더 까질 게 분명했어요. 비, 배터리, 상처.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제 앞에 놓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솔 교사에게는 이런 작은 일들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작아서 놓치기 쉽고 놓치면 밤새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학생들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흩어지는 방향이 또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학생은 입구 옆 우산 진열대로 갔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꽂혀 있었어요. 가격표도 바로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 케이블이 걸린 작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종류가 몇 개 없어서 오히려 고르기 쉬워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짧게 물어보고 자기 휴대전화와 맞는 케이블을 골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 꽤 오래 헤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게에 가야 하는지부터 찾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라면을 먹던 자리에서 몇 걸음만 옮기니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발 뒤꿈치는 물티슈와 작은 밴드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처 주변을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딸은 의자에 앉아 발을 까딱이며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했어요. 옆에서는 비에 젖은 학생 하나가 따뜻한 음료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서 김이 조금 올라왔고 아이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특별히 우리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산, 케이블, 밴드, 물티슈, 따뜻한 음료. 하나하나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들이 늦은 밤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으니 작은 위기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겁먹지 않았고 저는 허둥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은 밝았습니다. 계산대 불빛, 냉장고 불빛, 테이블 위 흰 조명, 우산 비닐에 맺힌 물방울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밝음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고 작은 상처와 작은 불안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밝음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우산을 펴보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는 밴드를 붙인 발을 다시 신발 안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 모든 일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큰 소란 없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다른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면 어딘가에서 비용을 크게 받는 건 아닐까. 늦은 밤, 밝은 공간, 필요한 물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작은 위기 해결.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계산대 앞에서 그 대가가 붙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 미국식 계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산을 나눠 들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영수증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편의성이 우연이 아니라면 비용과 계산에서도 같은 차이가 보일지 저는 다음 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시켰습니다. 숙소 근처를 둘러보고 이동하기 전 각자 정해진 돈 안에서 한 끼를 해결해보라는 거였어요. 거창한 경제교육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날 밤 편의점은 너무 편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밝았고 먹을 것도 있었고 비와 배터리와 작은 상처까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편리함이 계산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올까? 미국에서 저는 늘 가격표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건 앞에 적힌 가격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계산대에 가면 세금이 붙고 카드 화면에는 팁 선택이 뜨고 서비스 비용이나 봉투값이 따로 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와 가게마다 다르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학생 예산을 관리할 때 저는 늘 마지막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정해진 금액 안에서 먹을 걸 골라보자. 단, 계산이 끝나면 영수증을 꼭 확인한다. 학생들은 그 말을 꽤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의점에서 아침 겸 점심을 고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고르는지, 가격표를 어떻게 보는지,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뜻밖의 먼저 본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가격표를 서로 보여주고 예산을 넘기지 않도록 컵라면을 작은 것으로 바꾸고 물을 살지 따뜻한 음료를 살지 스스로 골랐습니다. 한 학생은 영수증을 적기 전에 친구에게 이 정도면 아직 남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아이들을 어른 없이 내버려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돈과 자기 필요를 차분히 맞춰볼 수 있는 공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을 골랐습니다. 다른 학생은 컵라면과 생수를 집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들고 전자레인지 앞에 섰고 또 다른 학생은 작은 우유와 삼각김밥을 골랐어요. 에밀리는 전날처럼 라면 진열대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김밥과 따뜻한 음료를 골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 예산 안에 들어오나 혹시 계산대에서 뭔가 더 붙지는 않을까. 가장 먼저 계산한 학생이 영수증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영수증 아래쪽 총액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진열대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표시된 가격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컵라면, 생수, 작은 김밥, 영수증에는 품목과 금액이 차례로 찍혀 있었고 학생이 예상한 금액 안에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계산대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팁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붙는 금액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물건을 찍고 학생은 카드를 대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게 계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이 싸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도 있었고 학생들이 욕심을 내면 예산을 넘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가격과 계산대의 결과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고르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고른 학생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고른 학생은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고 컵라면을 고른 학생은 남은 동전을 세어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남았어요.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전날 교실에서 생라면을 먹으며 터뜨리던 웃음과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장난 같았지만 지금의 웃음은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하다는 안도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는 작지 않았습니다. 가격표가 있고 계산이 맞고 학생이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저는 그제야 전날 밤의 편의성이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계산까지 헷갈리지 않는 공간.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을 불안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고 나자 제 눈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쪽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먹기 시작하자 컵라면 용기와 김밥 포장지, 나무젓가락, 물티슈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나가면 이 작은 공간은 금방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가격도 편하고 음식도 편하고 필요한 물건도 편한데 그 뒤처리는 누가 감당하는 걸까? 저는 계산대보다 테이블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편리함이 진짜라면 그 편리함이 끝난 뒤의 자리도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정말 제가 본 것처럼 움직이는 공간이라면 먹고 난 뒤의 작은 질서에서 그 답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제 걱정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학생 10명이 넘게 앉아 컵라면을 먹고 김밥 포장을 뜯고 도시락을 데우면 작은 편의점 테이블은 금방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사였습니다. 학교 행사 뒤에 남는 쓰레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빈 음료수 병, 흘린 소스, 아무렇게나 버려진 종이컵. 학생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체가 움직이면 늘 뒤처리가 따라오고 그 뒤처리는 결국 어른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먹는 동안 계속 테이블 주변을 살폈습니다. 컵라면 용기 하나가 넘어지지는 않는지, 국물이 흘러내리지는 않는지,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는지. 저는 어느새 음식보다 테이블 위를 더 보고 있었어요. 전날 밤 편의점이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것도 먹고 난 뒤가 어지러워지면 금방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옆자리로 옮겨간 순간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손님 2명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서두르지도 않았고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아주 익숙했어요. 컵라면 뚜껑을 접고 남은 국물을 정해진 곳에 비우고 용기와 젓가락을 따로 놓았습니다. 비닐 포장지는 비닐대로, 빈 병은 병대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테이블 위를 종이 냅킨으로 한번 닦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와서 치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방송으로 안내한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자기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표정이라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의자를 밀어 넣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옆자리 손님들이 조용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컵라면을 먹던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디에 버려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에밀리가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저기인가 봐. 아이들은 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포장지를 접었고 누군가는 나무젓가락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시킨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단체 학생을 데리고 있으면 이런 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했거든요. 버릴 것 정리해라, 테이블 닦아라, 바닥 확인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말이 나오기도 전에 공간이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은 컵라면 용기를 일반 쓰레기 쪽에 넣으려 했고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년 남성 한 분이 웃으며 손으로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짜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짧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자 직접 용기 쪽을 가리키고 국물을 비우는 곳을 가리켜줬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꾸벅 숙였고 남성은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크게 지적하지 않고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게 방향만 알려주는 것. 청결이란 게 거창한 캠페인이나 직원 한 사람의 노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손님들이 마지막 10초를 어떻게 쓰느냐에서도 깨끗한 공간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금세 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컵라면과 김밥과 도시락 포장지가 놓여 있던 자리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손님이 와서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제야 편의점의 밝은 불빛과 가격표와 뜨거운 물 기계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은 물건만 잘 갖춰져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정리한 뒤 조금 뿌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봤지? 여기서는 먹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결을 청소부나 직원이 대신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편의점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먹고, 비우고, 나누고, 닦고 나가는 작은 루틴. 그 루틴이 있으니 편의점은 밤에도, 아침에도, 학생들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궁금증은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가격의 단순함과 정리의 습관이 사람이 직접 음식을 내주는 작은 식당에서도 이어질까? 물건과 규칙이 있는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해도 정과 손길이 오가는 식당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 마지막 의심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만 특별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 갖춰진 체인점이라서 그럴 수 있다. 숙소 근처라 외국인 학생들이 오기 쉬운 곳이라서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 안의 의심을 조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무렵 일정 사이에 시간이 비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골목 안쪽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지 큰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콤한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큰 냄비 안에서는 떡볶이가 붉게 끓고 있었고 옆에는 김밥과 어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유리창 너머로 음식을 보며 들뜬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계산했습니다. 메뉴판 가격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식당에서는 서비스나 추가 주문이 계산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으면 물이나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한 학생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매워요. 제가 물을 찾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사장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주고 작은 접시에 단무지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그릇 내주셨어요. 학생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어깨를 내렸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어묵 국물 가격이 따로 적혀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 표정을 봤는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 같았습니다. 잠시 뒤 학생들이 단무지를 다 먹자 작은 접시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누가 크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빈 접시가 보이자 자연스럽게 새 접시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영수증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전부 추가 요금이 아닌가.
물, 단무지, 국물, 다시 채워진 작은 접시. 제 머릿속 계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처음 본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맛이 좋다는 말보다 먼저 구조가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따뜻함은 큰 친절 행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특별 손님처럼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물을 주고, 단무지가 비면 채워주고, 추워 보이면 따뜻한 국물을 건네는 일. 그 작은 반복 안에 가격표에는 적히지 않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작은 백반집에도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많지 않았고 벽에는 손글씨 메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테이블이 금방 꽉 찼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고 곧 서로 반찬을 권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치 접시가 비자 아주머니가 말없이 다시 조금 채워주셨습니다. 계란말이가 줄어들자 작은 접시가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나물도, 국도, 밥도 부족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추가 요금이 아닌가요? 함께 간 통역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기본 반찬은 보통 그렇게 나온다고요. 부족하면 조금 더 주는 곳도 많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가격의 단순함이 여기서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기계나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였습니다. 계산할 때 저는 고마운 마음에 지폐 한 장을 따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서비스에는 팁으로 마음을 표현한다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그 돈을 보더니 웃으며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 작은 바구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학생들 손에 하나씩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돈을 더 받지 않고 오히려 작은 사탕을 건네는 장면. 그것도 특별한 연출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요.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사탕을 손에 쥐었고 에밀리는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긴 고맙다는 방식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식집의 어묵 국물, 단무지, 백반집의 김치와 계란말이와 나물, 돌려받은 팁, 학생들 손에 쥐어진 사탕.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소박한 음식은 맛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표 안에 들어있는 안정감, 가격표 밖에서 조용히 건네지는 정, 그리고 고마움을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는 방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간식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생라면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편의점의 불빛과 가격표와 정리 습관을 지나 작은 식당의 국물과 반찬과 사탕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행 감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보다 먼저 한국의 생활 공간이 학생들을 어떻게 받쳐주었는지를 기록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한 번, 분식집 한 번, 백반집 한 번의 좋은 기억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쉽게 놀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학생들에게 하루 예산표를 나눠주었습니다. 아침은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낮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고, 중간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생기면 직접 찾아보고, 저녁은 작은 식당에서 먹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컵라면 대신 김밥과 생수를 골랐고, 누군가는 전날 산 충전 케이블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에밀리는 발 뒤꿈치에 붙일 여분 밴드를 하나 더 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놀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하루 안에 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길에도 비슷했습니다.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산 투명 우산을 접어 한 손에 모아들었고,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길을 건널 때는 한국 사람들 흐름을 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크게 훈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밝은 가게, 보이는 가격, 정해진 줄, 정리된 거리,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씩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작은 문제가 생겨도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것은 라면 맛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살 수 있고, 물티슈를 찾을 수 있고, 밴드를 붙일 수 있고, 가격을 보고 계산할 수 있고, 먹고 난 뒤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 감각을 얻는다는 건 인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큰 안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은 남은 예산으로 편의점에 다시 들러 가족에게 줄 작은 선물을 골랐습니다. 김 한 봉지, 쌀과자, 한국 라면, 작은 사탕. 비싼 기념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날보다 훨씬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건 누가 먹을지, 집에 가서 어떻게 설명할지, 가격은 얼마인지, 봉지는 어떻게 챙길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라면이 단순히 입맛을 바꾼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국의 생활 루틴을 자기 손으로 한번 통과하게 만든 입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예산표는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숫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샀고, 왜 그렇게 골랐고, 먹고 난 뒤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아이들을 대신해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생활의 발판이었다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 라면 봉지를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첫 주, 저는 한국 수학여행 보고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행정실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도 있었고 학부모들에게 보낼 짧은 소감문도 있었습니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라면 유행.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한국 라면을 좋아했고 생라면을 과자처럼 먹는 장면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제목은 너무 작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담기에는 너무 얇았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만 보고 웃었던 처음의 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여행 중 모아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몇 장, 비 오는 밤에 샀던 투명 우산 손잡이의 작은 가격표, 에밀리 발 뒤꿈치에 붙였던 밴드 포장지, 학생들이 분리수거 공간 앞에서 찍은 사진, 백반집에서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던 지폐 한 장. 별것 아닌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놓고 보니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불이 켜져 있던 공간, 학생들이 먹고 앉고 정리할 수 있던 자리, 가격표와 영수증이 다르지 않던 계산대, 말없이 채워지던 단무지와 반찬, 팁을 돌려주고 대신 사탕을 쥐어주던 손. 저는 보고서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간식 가게가 아니라 밤의 생활 시스템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불편함은 있을 것이고 제가 본 것은 며칠 동안의 제한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본 장면 안에서 한국의 편의점과 작은 식당은 단순히 물건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학생들이 밤에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는 작은 생활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교실 간식 선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자칩과 쿠키, 초콜릿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국 라면 몇 봉지와 김, 쌀과자, 작은 김밥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그 선반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라면 봉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생으로 먹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그 말에 같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지를 들고 먼저 가격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왜 과자 코너를 지나 라면 진열대로 갔는지, 왜 컵라면 옆에 온수대와 젓가락과 테이블이 붙어 있었는지, 왜 먹고 난 뒤 분리수거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말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라면 한 봉지를 둘러싼 생활 순서가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편의점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표시 가격 그대로 계산된 한 끼, 팁을 고르라고 재촉하지 않는 화면, 학생들이 스스로 예산을 맞출 수 있었던 단순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싸다라는 말보다 알기 쉽다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으니까요. 에밀리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딸이 제 책상 앞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과자보다 맛있다는 말 믿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처럼 비웃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라면 맛 하나에 졌다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생활 시스템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맛보다 더 큰 걸 봤지.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찬장 한쪽에는 한국 라면과 김, 쌀과자가 놓였습니다. 에밀리는 가끔 친구들이 오면 생라면을 조금 부숴 나눠주었고, 저는 그 옆에 작은 그릇과 물티슈를 먼저 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한국 편의점의 테이블이 떠올랐습니다. 먹는 일은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닫고 정리하는 마지막 손동작까지 이어진다는 걸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이 많은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앉을 자리가 있는지, 아이가 가격을 보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지,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밴드를 찾을 수 있는지, 비가 오면 우산을 살 수 있는지, 먹고 난 뒤 정리할 곳이 있는지부터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준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수학여행 준비표에서도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 것.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낯선 음식을 볼 때는 먼저 물어볼 것. 그 음식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생활 속에서 먹히는지부터 볼 것.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던 생라면 한 봉지가 제게는 한국의 생활 방식을 다시 보게 만든 첫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따라가다 보니 과자보다 라면을 먼저 고르는 아이들의 마음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켜져 있는 편의점의 불빛, 표시된 가격 그대로 끝나는 계산, 스스로 정리하는 손님들, 말없이 채워지는 단무지와 반찬, 팁을 돌려주고 사탕을 쥐어주던 작은 점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라면 봉지를 그냥 간식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 봉지는 한국의 밤을, 한국의 질서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덜 불편하게 해주는 방식을 제게 보여준 첫문이었습니다. 과자보다 맛있다는 아이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맛 뒤에 한국의 생활이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